아들아, 아버지가 먼저 가고 꼭 다시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성철은 숨을 죽였습니다. 불을 끈 목선 안에 몸을 낮춘 채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안 경비정이었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파도 위를 훑기 시작했고 성철은 배 밑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빛이 자신의 배를 비추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죽음을 가까이서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길, 자유를 향한 길 위에서 성철은 생각했습니다. 왜 평생을 순응하며 살았던 자신이 이 나이에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해야 했는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요. 그런데 이 남자를 이토록 절박하게 만든 건 단순히 가난이나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성철이 바다에서 목격한 것,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총을 쏘는 장면, 가족이 가족을 감시해야 하는 체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하는 세상.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 어딘가에 남겨둔 25 아들 민혁이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아 세상에 진실을 알려야만 아들도, 그리고 그곳에 남은 수많은 사람도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작은 어촌 마을에서 성철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면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고 부엌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면 아들 민혁이 준비해둔 주먹밥 2개를 챙겼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민혁은 어머니가 하던 일을 묵묵히 이어받아 새벽마다 아버지를 위해 밥을 지었고 성철은 아들의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파도가 높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부엌에서 나온 민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25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들은 아버지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성철은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50년을 바다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조심하세요. 다음 달이면 제가 당원이 되잖아요. 그럼 배급도 좀 나아질 거고 아버지도 조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혁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원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는 20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기대였습니다. 성철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원이 되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50년을 살아본 사람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철은 낡은 작업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은 고요했고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은 발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방파제에 묶어둔 목선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이제는 너무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선체 여기저기에 금이 가 있었지만 그래도 성철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배에 오르며 성철은 습관처럼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노를 저어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육지의 불빛도 희미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고 성철은 그 소리에 익숙했습니다. 평생을 이 바다에서 살았고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늙어갔습니다. 당에 충성하고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고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말은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1시간쯤 노를 저어 먼 바다에 도착했을 때 성철은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고기가 많이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물이 가라앉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비판을 받으면 아들의 당원 가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었습니다. 성철은 작은 랜턴 하나만 켜둔 채 그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성철은 따뜻한 차라도 한 모금 마시려고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민혁이 아침에 끓여준 옥수수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을 때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파도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또렷해지는 그 소리는 분명 엔진 소리였습니다. 성철은 보온병 뚜껑을 닫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근처에 나올 배는 없었습니다. 조업 시간도 아니고 순찰 시간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엔진 소리는 분명했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성철은 랜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위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안 경비정이었습니다. 성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 이 시간에 경비정이 이 먼 바다까지 나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철은 배를 최대한 낮추고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정은 점점 가까워졌고 성철은 숨을 죽인 채 그 배를 지켜봤습니다. 탐조등이 바다를 훑고 있었고 갑판 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비정 위에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이 묶인 듯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성철의 귀에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원하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성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경비정의 엔진 소리는 이제 너무 가까워서 성철의 목선이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그 진동이 배전을 타고 올라왔고 탐조등의 불빛이 사방을 훑을 때마다 성철은 배 밑바닥에 더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정 갑판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의 거친 고함 소리,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발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서 섞였습니다. 빨리 움직여. 시간 없어. 한 군인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성철은 배 틈새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경비정을 바라봤습니다. 탐조등 불빛 아래로 4-5명의 사람들이 갑판 한쪽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은 아이처럼 작은 체구였습니다. 성철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아직 15밖에 안 됐어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지키려는 마지막 절규가 담겨 있었고 성철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나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입 닥쳐. 조국을 배신한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입을 놀려. 군인의 고함 소리가 터졌고 그 뒤를 이어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성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노를 저으면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 저들이 자신을 발견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저 이 어둠 속에 숨어서 이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무군인,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희 같은 반역자들을 살려두면 다른 놈들도 똑같이 생각하게 돼. 오늘 여기서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성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본보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두려움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들은 지금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증거도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이곳에서 말입니다. 일렬로 세워. 명령이 떨어지자 갑판 위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목소리가 더 절박해졌고 그중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특히 성철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 딸. 눈 감아. 엄마가 안아줄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딸을 달래려 했고 성철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아들 민혁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저기 무릎 꿇은 사람이 자신과 민혁이었다면 자신도 저렇게 아들을 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탐조등이 잠시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성철은 파도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총성이었습니다. 탕! 첫 번째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성철의 온몸이 굳었고 귀가 멍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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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달아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5번, 6번, 성철은 세지 않았지만 각각의 총성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것이 바다에 가라앉는 소리였습니다. 성철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경비정 위에서 군인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확인했나? 예, 전원 처리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제 돌아가자. 보고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입 닥치고 있어. 알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고 탐조등이 한 번 더 주변 바다를 훑쳤습니다. 불빛이 성철의 배 근처를 지나갔고 성철은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만약 지금 발각되면 자신도 저들처럼 바다에 수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불빛은 그냥 지나갔고 경비정의 엔진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성철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으며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비정이 사라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성철은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귓가에 아직도 맴도는 총성과 비명소리가 이것이 분명히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를 잡았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노를 저어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물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할당량도 비판도 당원 가입도 지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서 이 바다를 빠져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해안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귀가였지만
성철은 배를 묶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밧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다리는 후들거려서 방파제에 올라서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평소에는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오늘은 한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혁이 마당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성철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까 바다 위에서 어머니가 딸을 안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성철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민혁이 따라 들어오며 물었지만 성철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총성이 들렸고 귀를 막으면 비명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계속 어른거렸고 어머니가 딸을 안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은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아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그 사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다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민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마다 성철은 그저 몸이 좀 안 좋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물을 마셔도 입안이 계속 말랐으며 밤이 되면 눈을 감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총성이 들렸고 비명이 들렸으며 바다에 떨어지는 무거운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민혁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 아니라 창백하고 굳어있는 얼굴이었고 손에 들고 온 장바구니를 마루에 놓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감자 몇 개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성철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성철이 물었지만 민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성철은 벌써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을요. 아버지, 옆마을 철순의 가족이요. 민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 슬픔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집 형욱이 있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요. 그 가족이 전부 죽었대요. 성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욱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날 밤 경비정 갑판 위에서 무릎 꿇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중에 젊은 남자가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형욱이었을까요? 아니,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무슨 일로 죽었다는 거냐? 성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은 주저앉듯 마루에 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대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려다가 경비대한테 잡혔대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총살당했다고.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들렸던 여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아직 15밖에 안 됐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형욱이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5살 딸도 형욱이도
그 가족 모두가 그날 밤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경비대가 본때를 보여줬다고, 앞으로 누구도 감히 탈북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 주먹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욱이가 왜 그랬을까요? 남쪽이 뭐가 그리 좋다고 가족까지 다 데리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23밖에 안 됐는데.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란 민혁에게 탈북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배신 행위였고, 그런 일을 저지른 친구가 처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철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을, 형욱이 가족이 총에 맞아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자신은 배 밑바닥에 숨어서 떨고만 있었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형욱이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밥도 해주시고 형욱이랑 저 둘이 놀 때마다 간식도 챙겨주시고 그랬거든요. 형욱이 동생도 정말 착했는데. 민혁은 계속 울었고 성철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조차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죄책감이 폭발할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나는 살았는데 그들은 죽었다는 사실이, 나는 아들과 함께 있는데 형욱이, 어머니는 딸을 안고 바다에 빠졌다는 사실이 성철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성철은 혼자 상 앞에 앉아 식은 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민혁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성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성철 자신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의 광경이 되살아났고 귀를 막아도 총성과 비명이 들렸습니다. 특히 형욱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그 애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어머니도 딸도 형욱이도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철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울 수도 없었고 구할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들이 죽어간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배가 뒤집힐 뻔한 적이 있어도 그때는 노를 저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침묵을 지켜야 하며 그 침묵이 자신과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성철은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형욱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닷속에서 손을 뻗는 그들의 모습이 보였고 형욱이, 어머니가 딸을 안고 성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주세요. 성철은 꿈속에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고 손을 뻗어도 그들에게 닿지 않았으며 결국 성철 자신도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고 물이 폐로 들어왔으며 그 순간 성철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으며
손은 이불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고 민혁의 방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한 잔 마셨지만 목의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흘 만에 눈은 푹 꺼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것이 침묵의 대가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죽고 침묵하면 미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다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노를 저을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랐고 파도 소리가 들릴 때마다 총성이 겹쳐 들렸으며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혹시 그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걸려 올라오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민혁도 여전히 친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부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날 오후 성철은 배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마을은 평온했으며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대문 밖에서 들려온 발소리가 그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무거운 군화 소리였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물을 손질하던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고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니, 두드린다기보다는 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거칠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집에 있나?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일어서서 대문으로 걸어갔고 문을 열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 아래 감춰진 권력의 냄새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 표정이 없었으며 다른 한 명은 좀 더 젊었지만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무가 성철이지? 나이 든 요원이 물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성철은 2 사람을 안으로 들였고 그들은 마루에 올라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민혁이 부엌에서 나왔다가 보이부 요원들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다.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성철이 말했지만 민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요원이 민혁을 쏘아보자 민혁은 두려운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성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 뒤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앉아. 나이 든 요원이 말했고 성철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2 요원은 성철 앞에 마주 앉았고 그들의 시선이 성철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무, 직업이 어부라고 들었는데 맞나? 예, 맞습니다. 매일 바다에 나가나? 날씨가 괜찮으면 나갑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도 나갔지? 질문이 구체적으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 나갔습니다. 몇 시에 나갔고 몇 시에 돌아왔나? 새벽 2시쯤 나가서 4시쯤 돌아왔습니다. 젊은 요원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나이 든 요원은 계속 성철의 얼굴을 응시했고 그 눈빛 속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이상한 건 못 봤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지만 성철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본 것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비정, 무릎 꿇은 사람들, 총성, 바다에 떨어지는 시신들.
하지만 성철은 표정을 굳게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정말? 예, 어두워서 금을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나이든 요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 그 근처 바다에 배가 한 척 더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성철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배는 못 봤습니다. 동무, 우리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나? 젊은 요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이 배어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날 밤 반역자들이 바다로 도주를 시도했어. 우리 경비대가 그들을 처리했지. 그런데 혹시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금을 작업하느라 정신없었고 어두워서 주변도 잘 안 보였습니다. 나이든 요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구석에 놓인 라디오를 보고 선반 위에 사진틀을 집어들었습니다. 성철과 민혁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곧 당원이 된다며?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지. 당원이 되면 미래가 밝아지니까. 요원은 사진틀을 내려놓고 성철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면 아들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 알지?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성철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지만 곧 펼쳤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평생 당에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것처럼. 젊은 요원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나이든 요원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동무,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우리는 다 알아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알아내. 그들이 나가고 대문이 닫혔습니다. 성철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으며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민혁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보이부가 와서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성철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25 청년의 얼굴을 보며 성철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일상적인 조사였어. 하지만 민혁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창백한 얼굴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성철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안 초소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을을 걸을 때마다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고 집에 있을 때도 누군가 밖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감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감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말수가 줄었으며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부자는 서로를 걱정했지만 그 걱정을 말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철은 밤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평생 순응하며 살았던 삶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 끝나지 않는 의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서 성철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감시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성철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해안 초소의 군인들은
출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일일이 기록했고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누군가 멀찍이 서서 지켜보는 것이 느껴졌으며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오곤 했습니다. 성철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민혁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성철은 마당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고 민혁은 당 청년동맹 회의에 갔다가 저녁 6시쯤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으며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는 순간 성철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 민혁은 아버지 다녀왔습니다라고 밝게 인사하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철은 그물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민혁의 모습을 본 순간 성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비틀거리듯 걸어왔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마루에 떨어뜨리고도 죽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성철이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처럼 힘없이 주저앉았고 고개를 떨구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성철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혁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참이 지나서야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회의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디 갔던 거냐? 보이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보이부에 불려갔다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일 리 없었습니다. 성철은 아들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왜 거길 갔느냐? 무슨 일로? 민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 눈물 속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흘렀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성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나 때문이라니? 민혁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이부에서 전화가 와서 당장 오라고 했다는 것, 도착하자마자 작은 방으로 끌려갔다는 것, 그곳에서 2명의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당원 가입에 대해 물어봤어요. 제가 당에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냐고.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임무를 주겠다고. 성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의심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바다에서 뭔가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 주먹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명령했어요. 아버지를 감시하라고.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성철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것입니다. 체제는 이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감시하라고 명령했고 가족을 서로의 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냐? 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끔찍한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말했어요. 만약 제가 협조하지 않으면 저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지 않겠다고.
민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깨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줬어요. 형욱이네 가족 사진을. 그 사진에는 빨간 X표가 쳐져 있었어요. 전원 사살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형욱이네 가족, 그날 밤 바다에서 총에 맞아 수장된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위부가 민혁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혁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고발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하지 않으면 저까지 끌려가요. 그럼 아버지도 저도 다 죽는 거잖아요. 성철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떨리는 아들의 몸을 느끼며 성철도 함께 떨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해야 하고 형제가 형제를 고발해야 하며 이웃이 이웃을 의심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혁아,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성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를 이런 처지에 몰아넣은 건 아버지고 그리고 이채재야.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잖아요. 민혁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일했을 뿐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성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민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정말로 뭔가를 봤다.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욱이네 가족이 죽던 순간을 아버지가 다 봤어. 경비정이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총으로 쐈어. 형욱이 어머니가 딸을 안고 애원하는 소리도 들었고 총성도 들었고 그들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도 봤어. 민혁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철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배 밑바닥에 숨어서 떨고만 있었지. 저들이 나를 발견하면 나도 죽을까봐 두려웠거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너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민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보위부가 의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격자라는 게 밝혀지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성철은 아들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혁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이고 아들한테 아버지를 감시하라고 시키는 이 체제가 잘못된 거라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고 어둠이 마당을 덮었으며 멀리서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들에게 아버지를 고발하게 만드는 땅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성철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탈출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것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성철은 그 생각을 사귀고 또 사귀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는 시간, 경비정의 순찰 패턴, 해안 초소의 교대 시간까지 50년 바다 경험을 총동원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민혁이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둘이 함께 탈출하다 잡히면
둘 다 형욱이네 가족처럼 바다에 수장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있을까요? 성철은 그 고민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탈출해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그 뒤 안전하게 아들을 빼내올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새벽, 성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민혁은 매일 아버지를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들통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철은 민혁을 깨웠습니다. 민혁아, 일어나라. 아들은 잠결에 눈을 떴고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잠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성철은 따뜻한 물을 끓여 차를 내렸고 민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혁아, 아버지가 이곳을 떠나려 한다. 민혁의 손에서 찻잔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탈출할 거다. 남쪽으로. 민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형욱이네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잊으셨어요? 잊지 않았다. 바로 그래서 가는 거다. 성철도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혁아,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매일 아버지를 감시하고 보고해야 하고 나는 언젠가 들통나서 끌려갈 거고 그럼 너도 같이 끌려가게 돼. 그래도 탈출은 너무 위험해요.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같이 가요, 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여기 남아라. 말도 안 돼요. 아버지 혼자 어떻게 가세요? 저 없이 어떻게. 둘이 같이 가다 잡히면 둘 다 죽는다. 성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성공하면 너는 나중에 안전하게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남쪽에서 너를 데리러 올 거다.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마저 가시면 저는 누구한테 의지해요. 성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혁아, 들어라. 성철은 아들을 의자에 앉히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남아있으면 너는 평생 아버지를 감시해야 해. 보이부한테 보고해야 하고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야 해. 그게 무슨 삶이냐?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야. 아버지가 그날 밤 뭔가를 봤다는 게 밝혀질 거고 그럼 우리 둘 다 끝이야. 차라리 지금 내가 먼저 탈출해서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게 나아.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가족을 어떻게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지, 이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말할 거다. 내가 직접 봤으니까. 민혁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쪽에 가셔서 그런 증언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돼요? 보이부가 저를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성철은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탈출한 뒤 민혁이 어떤 고초를 겪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부탁이 있다. 뭔데요? 내가 떠난 뒤 너는 놀라는 척해라. 아버지가 탈출한 줄 전혀 몰랐다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그렇게 말해.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들이 믿을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그게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최소한 너까지 끌려가는 일은 막을 수 있어. 성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견뎌라. 조사받고 비판받고 감시받더라도 견뎌.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니까. 민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두 사람이 맞잡은 손등 위에 고였습니다. 언제 가실 거예요? 보름달이 뜨는 날. 사흘 뒤다. 그렇게 빨리요? 더 늦출 수 없어. 보이부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민혁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 함께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서 가세요. 그래, 아버지가 꼭 살아서 갈게. 그리고 정말로 저를 데리러 와주세요. 약속하세요. 성철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약속한다.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으며 마을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 부자에게는 마지막 며칠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철은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방향, 파도의 높이, 달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민혁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고 밤마다 아버지 방 앞을 서성이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흘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 왔습니다. 성철은 저녁을 먹으며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혁도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두 사람은 거의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성철은 민혁을 불렀습니다. 민혁아, 이제 자거라. 아버지, 응? 꼭 무사하세요. 제발이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들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성철도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성철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민혁의 방 앞을 지날 때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혁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바다로 가는 길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성철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고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맨발이었고 잠옷 차림이었으며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자야 한다고 했잖니. 성철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에게 걸어왔습니다. 잠들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떠나시는데. 민혁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성철보다 한 뼘쯤 작은 키였지만 지금은 어깨가 축 처져서
더 작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밖에 나와 있으면 순찰대가 볼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아버지를 보내드려야죠.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철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보름달이 길을 비춰주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으며 밤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바다가 무섭다고 울었던 거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이 5살 때였습니다. 처음 배에 태웠더니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다는 무서운 게 아니라 존중해야 하는 거라고, 바다를 이해하면 두렵지 않다고. 그랬지. 오늘 밤 바다는 아버지 편이 되어줄까요? 성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은 환했고 별들도 총총히 빛나고 있었으며 바람은 남쪽을 향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다. 바다는 언제나 진실한 사람 편이니까. 방파제에 도착했습니다. 성철의 낡은 목선이 파도에 흔들리며 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였고 오늘 밤 이 배가 자유를 향한 마지막 동반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배에 오르기 전 민혁을 돌아봤습니다. 민혁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뒤 보위부가 올 거다. 그들이 뭐라고 물어보든 너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해라. 아버지가 탈출할 줄 전혀 몰랐다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라져 있었다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울어라. 실컷 울고 분노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척해라. 그래야 그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거둘 거다. 알겠어요. 견뎌라.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테니까. 성철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민혁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쓴 편지다. 내가 왜 떠났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적어놨어. 하지만 지금 읽으면 안 된다. 보위부가 집수색할 때 이걸 발견하면 너까지 위험해지니까. 민혁은 편지를 받아 꼭 쥐었습니다. 어디 숨겨야 해요? 마당 감나무 밑에 묻어라. 아무도 모를 곳에. 그리고 언젠가 안전해졌을 때 그때 꺼내서 읽어라. 민혁은 편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민혁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민혁도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였고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으며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 사람을 더 세게 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한다, 민혁아.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성철은 아들을 놓고 배에 올랐습니다. 밧줄을 푸는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민혁은 방파제 위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서 가세요. 약속 잊지 마세요. 잊지 않는다. 너도 건강해라. 잘 먹고 잘 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성철은 노를 들었습니다. 엔진을 켜면 소리로 들킬 수 있었기에 노만으로 저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배가 방파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혁은 손을 흔들었고 성철도 한 손으로 담례했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00m쯤 멀어졌을 때 성철은 노젓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방파제 위에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성철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눈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남쪽을 향해, 자유를 향해,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곳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희미해졌고 육지의 윤곽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뒤를 돌아보니 육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바다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밝은 달빛이 고마웠겠지만 오늘 밤만큼은 두려웠습니다. 너무 밝으면 경비정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철은 달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구름이 조금만 와서 이 달빛을 가려달라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철의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고 어깨는 불타는 것처럼 아팠으며 등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류를 타야 했고 경비정의 순찰 시간을 피해야 했으며 동이 트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그때 수평선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정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았지만 불빛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재빨리 노를 거두고 배 밑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 달 전 형욱이네 가족이 죽던 날처럼 성철은 다시 이 자세로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고 탐조등의 불빛이 바다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숨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소리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불빛이 자신의 배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성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배 하나 있는데?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민혁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건가요? 그냥 빈배 같은데. 표류하는 거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볼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성철은 기도했습니다. 평생 믿지 않았던 신에게도 부처에게도 누구에게라도 빌었습니다. 제발 이 순간만 넘기게 해달라고. 아니야, 시간 없어. 가자. 그냥 버려진 배일 거야. 엔진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조등의 불빛이 다른 쪽으로 향했고 경비정은 방향을 틀어 해안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으며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아직은 살아 있었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경비정은 이미 멀리 사라졌고 바다는 다시 고요했습니다. 성철은 다시 노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계속 저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밤의 어둠이 천천히 걷혔으며 성철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먼 바다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육지는 아득히 멀었고 앞을 보니 끝없는 바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노를 멈추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물집이 터진 자리에서 피와 바닷물이 섞여 따가웠으며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면 시야가 확보되고 그러면 북쪽 경비정들이 자신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성철은 보온병을 꺼내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혁이 어젯밤 몰래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물과 함께 주먹밥 2개도 들어 있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완전한 아침이 되었고 바다는 푸르게 빛났으며 갈매기들이 어디선가 날아와 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먼 바다까지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성철은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남동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한 번 저을 때마다 손바닥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어깨는 불타는 것처럼 아팠으며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민혁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아들은 아버지가 사라진 것을 알고 놀랐을까요? 보이부에 신고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3시간쯤 더 지났을 때 성철의 체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노를 들어 올릴 때마다 팔이 떨렸고 숨은 거칠어졌으며 눈앞이 아른거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더 마시려 했지만 보온병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구멍은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칠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바람이 점점 거세졌고 파도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평생의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요. 비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방울씩 떨어지더니 곧 폭우로 변했고 파도는 더욱 거칠어졌으며 작은 목선은 파도에 휩쓸려 위아래로 요동쳤습니다. 성철은 노를 놓고 배의 균형을 잡기에 급급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철은 손으로 물을 퍼내야 했습니다. 안 돼. 지금 뒤집히면 안 돼. 성철은 소리쳤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악을 썼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고 성철은 한쪽으로 몸을 던져 균형을 맞췄습니다. 파도가 덮쳤고 바닷물이 얼굴을 때렸으며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폭풍이 계속되었습니다. 성철은 그 시간 동안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50년 바다 경험이 없었다면 진작 뒤집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철은 파도의 리듬을 읽었고 배를 적절히 기울여 충격을 흡수했으며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고 햇빛이 다시 비쳤으며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성철은 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성철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배 안에 고인 물을 다시 퍼냈고 노를 찾아 들었으며 다시 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감각이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피가 다 말라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있었고 뜨거운 햇빛이 젖은 옷을 말렸으며 성철은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노를 들고 젓고 들고 젓는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시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노를 저었는지, 얼마나 더 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으며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때 저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탈진 상태에서 보이는 신기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분명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어둠 속에서 보던 불빛과는 달랐습니다. 더 밝았고 더 많았으며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성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이었습니다. 저것이 남쪽의 불빛이었습니다. 성철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노를 더 빠르게 저었고 숨은 거칠어졌으며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더 지났을 때 불빛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성철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체에 쓰인 글씨를 읽으려 애썼지만 아직 너무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의 모양이 북쪽 경비정과는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현대적이었으며 선체가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목소리는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소리쳤습니다. 배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 선체의 글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코스트 가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해양경찰이었습니다. 성철은 그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노를 놓았고 배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정말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경비정이 다가왔고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배, 괜찮으십니까?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듣던 것과는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으며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정이 성철의 목선 옆에 섰고 해경대원 2명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올라오실 수 있으세요?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성철의 팔을 붙들고 조심스럽게 경비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갑판에 올라섰을 때 성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쓰러지려는 순간 대원이 붙들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세요?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성철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원들이 담요를 가져와 성철의 어깨에 덮어주었고 따뜻한 물이 든 컵을 건넸습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겁니까? 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혼자 배 타고 왔어요. 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요? 저 작은 배로? 예, 새벽부터 지금까지 노만 저어서 왔습니다. 한 대원이 성철의 손을 봤습니다. 피투성이었고 물집은 다 터져 있었으며 살점이 벗겨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계속 노를 저으셨단 말입니까? 함께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아니면 아들을 두고 온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대원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이쪽 213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1명 구조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소형 목선으로 단독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향하겠습니다. 무전기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213 수신 완료. 안전하게 귀향하세요.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으로 자유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성철은 갑판 난간의 기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민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사할까요? 성철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미녀가 조금만 견뎌라. 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갈게. 경비정은 30분쯤 달렸고 저 멀리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고 밝은 불빛들이 반짝였으며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큰 배들이 정박해 있었고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항구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젊은 해경대원이 말했습니다. 성철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담요를 더 꼭꼭 덮어주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군인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명령이었고 감시였으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대원은 성철을 마치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물 좀 더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성철은 컵을 받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갈라진 입술에 상처를 적셨고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대원은 성철의 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손으로 그 먼 거리를 노만 저어서 오셨다니. 살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철이 대답했습니다. 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요? 함께 오시려다 안 된 건가요? 성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떠올랐고 방파제에서 손 흔들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들을 두고 왔습니다. 25살인데 같이 오다 잡히면 둘 다 죽을까봐 혼자 왔어요. 대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지금 아드님은 혼자 계시는 거네요. 예, 걱정입니다. 제가 탈출한 걸 알면 보위부가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걱정 마십시오. 나중에 통일부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가족 구출 프로그램도 있고요. 성철은 그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혁이 지금 무사한지 보위부에 끌려가지는 않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경비정이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선착장에는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 2명과 정장을 입은 사람 1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이 내리자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구조사 김민수입니다.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손이 좀 다쳤습니다. 성철이 손을 내밀자 구조사가 깜짝 놀라며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습니다. 이건 심한데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겠습니다. 감염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같이 가시죠. 정장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부 소속 김준호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북쪽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컨디션이 좋아지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다. 성철이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쉬셔야죠. 탈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성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북쪽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고 쉬라고 말해주는 것이 낯설었고 그 낯설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구급차가 성철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성철을 침대에 눕혔으며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가 성철의 손을 조심스럽게 씻기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진통제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참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셔도 돼요. 성철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북쪽에서는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이었고 약함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성철의 손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집이 거의 다 터졌고 근육까지 손상됐네요. 이걸로 얼마나 노를 저으신 거예요? 새벽부터 오후까지요. 10시간쯤 됩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성철을 바라봤습니다. 10시간이나요? 이 손으로요? 보통 사람 같으면 2시간도 못 버텼을 겁니다. 살려고 했으니까요. 성철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소독과 봉합을 계속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치료가 끝났고 성철의 양손은 하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감염 예방 항생제도 드셔야 하고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고 성철은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침대였고 하얀 시트가 깔려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성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진짜 자유의 땅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민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아들은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을까요? 아버지가 탈출한 것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감금되어 고통받고 있을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으실 것 같아서 밖에서 사왔습니다. 성철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죽을 상 위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컨디션이 좀 나아지셨어요?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탈북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본 것을, 형욱이네 가족이 총살당한 것을, 보위부가 아들에게 아버지를 감시하라 명령한 것을,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 바다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성철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경비정이 사람들을 바다로 데려간 것, 총성이 울린 것, 시신들이 바다에 떨어진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탈북을 시도한 가족이었다는 것을요. 김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듣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철순의 가족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이 형욱이었고요. 김준호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직접 목격한 사례니까요. 성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가족을 어떻게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지, 언론에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성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론에 나가면 민혁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아들도 위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요. 김준호는 성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붕대로 감긴 손이었지만 그 악수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몸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민혁을 꿈에서 만났고 아들이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아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김준호는 매일 찾아와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민혁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진지했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언론 인터뷰 말씀이시죠? 예,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하시기 싫으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여기 온 거니까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성철은 테이블 앞에 앉았고 김준호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 기자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한 달 전 밤 바다에서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성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경비정이 나타난 것, 손이 묶인 사람들이 갑판에 무릎 꿇은 것, 어머니가 딸을 살려달라 애원한 것, 총성이 울린 것, 5명의 사람이 바다에 수장된 것을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다른 주민들이 감히 탈북을 생각조차 못하게 공포를 심는 거예요. 기자들이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카메라는 성철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조명 아래 성철의 상처 입은 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드님을 두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25살 아들이 있습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보이부가 아들에게 명령했어요. 아버지를 감시하라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보고하라고.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야 하는 땅에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성철은 자신이 본 것, 느낀 것, 깨달은 것을 모두 말했습니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가족마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이틀 뒤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철은 병실에서 텔레비전을 켰고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앵커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어부 출신 탈북민이 해상 탈북자 총살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 시도자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처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성철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고 기사는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으며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응원이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드님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철은 화면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평생 숨어 살았지만 여기서는 세상 앞에 서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성철은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민혁이 무사한지, 보이부가 아들을 고문하지는 않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김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혁이요? 성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드님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증언이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제인권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유엔에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성철은 다시 앉았습니다. 민혁 소식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증언이 무언가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예,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아드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자유로웠으며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너머 어딘가에는 민혁이 있었고 아들은 아직도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성철은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인천 앞바다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갈매기들이 울었으며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성철은 방파제에 서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고향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으며 자신이 평생 살았던 땅이 있었습니다. 민혁아, 성철은 바다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약속 지키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겸부라.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바람이 성철의 말을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왔고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으며 성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0년을 바다에서 살았던 어부는 이제 바다를 건너 자유의 땅에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저 북쪽 바다 너머에 있었습니다. 평생 순응하며 살았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넌 이유는 단순한 자유를 향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감시하게 만들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야 살아남는 체제의 진짜 민낯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 체제가 무너지고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성철은 오늘도 자유의 하늘 아래서 북쪽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쪽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과 헤어져 그리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철 씨처럼 용기 내어 증언하는 분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